또 이 증권업계 투자 리더들을 모시고 시장 상황 알아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자산운용 김기현 채권운용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태훈 대표하고 김효준 캐스터도 같이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볼 거고요. 예. 우리 양 대표가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맨날 주식시장만 너무 쳐다본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식시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김기현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지금 핫 이슈는 엔화 약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엔 약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또 원화도 최근에 조금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나죠. 예. 우리 원화도 좀 엔처럼 같이 좀 동반 약세로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지금 아베 정부가 한 엔 약세 정책으로서 환율 전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죠. 그런데 실제 환율을 보는 데 있어서 기축 통화와 로컬 통화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엔화처럼 글로벌 통화일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약세 유도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가능성이 실제 어느 정도 가시적이 된다면 이 부분도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화의 경우에는 로컬 통화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엔 약세가 원 약세를 어느 정도는 유도하겠지만 원이 동반 약세되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강세 흐름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는 제가 미리 정확한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연초에 비하면 대략 엔은 한 20% 이상 지금 약세가 진행이 됐죠. 예. 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글쎄요, 연초 제가 환율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약세로 진행이 안 됐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엔화만큼 우리가 약세로 쫓아가지 못할 것이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엔약세에 대한 부담들이 우리 시장 기업들에게는 계속 좀 상존하겠군요. 예, 부담이 네.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실제 환율의 민감도라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 약세에 원화 약세가 동반된다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중립화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엔 약세의 동반 약세를 보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또한 특히 일본 상품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출의 어떤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실적이 일본 엔화의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엔화가 20% 정도 절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GDP 대비 무역 수지는 1%포인트 내외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원화는 연초에 1061원선이었군요. 그러다 지금 1114원이니까 양 대표님이 계산을 해줘서 한 6, 7% 정도 약세를 예. 진행했다. 예, 일본의 엔화가 약세 비해된 거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더딘 국면인데요. 예. 자,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제 엔화는 전문가들은 대충 한 단기적으로는 달러당 105엔, 예. 위로 가면 110엔 정도까지들 보고 있더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도 엔 약세를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G20이나 G7 이런 쪽에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나 압력이 강화될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일본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엔화 약세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아베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 갈지 오늘 신문의 사설 보니까 아베 씨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아니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옛날에 제국주의의 어떤 모습도 드러내고 말이죠. 너무 참 일방주의로 가는 것이 참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양 대표님. 운영 본부장님은 지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미국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 유럽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좀 고견을 듣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성까지를 좀 용인을 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워낙에 심하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유동성을
거기에서 무슨 뭐 하이퍼에 관련 얘기도 좀 사이드 이펙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뷰는 어느 정도 선까지 용인이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각국의 어떤 유동성 완화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뭐 상당 기간 지속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로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뭐 글로벌리 높지 않은 상태이고, 또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지금 최근에 일본 경제 상황에서 나타나다시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풀어서 이 상승 부분을 억제하고 있는데, 억제를 시키지 않으면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지금까지 풀어놓은 효과들이 다 구축이 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길은 의도한 어떤 경제 성장이나 효과를 보기까지는 계속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축 효과에 대한 부분이 또 상쇄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국채를 추가적으로 사든지 예.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더 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양적 완화에 뭐 결국은 동참을 하면서 금리를 내렸는데, 채권 시장에 계시니까 채권 시장 관계자들은 뭐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최근에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 뭐 오락가락하는 거에 대해서 화도 많이 난다 그러는데, 예, 금리를 뭐 안 내릴 것 같이 강하게 하다가 또 내리고, 그래서 채권 시장은 미리 금리 내릴 것 같아서 실제 채권 금리가 떨어져 있다가, 예, 또 뭐 올랐다가,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채권 금리는 또 다시 최근에 오름세라면서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금리를 채권 시장에서는 더 내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예,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5월 달에 동결에서 그동안에 인하로 바뀌면서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논란이 많았고, 또 인하에 대한 어떤 부작용, 또 그런 부분, 한원의 뭐 독립성,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경제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통화를 절하시켜야 하는 그런 어떤 압력도 또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또 국내 금리 차로 인해서 아직은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세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올수록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충격의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의 어떤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언제쯤일까요? 이어서 다음 달에 연속 2번 인하를 할까라는 부담금이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연내 한 차례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 이 정도 분위기신 모양이네요. 예, 일단 6월에 달아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어려워 있고, 보이고요. 7월 달을 조금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7월 달이 되면 상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수치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한은이 전망한 대로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하반기에 계속 더 진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둔화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재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지금 더 떨어져야 채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채권 값이 올라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채권 투자하는 분들도 고민이라면서요. 지금 금리가 사실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서 더 떨어질 수 있느냐. 그래도 또 채권 투자하시는 분도 고민 많으시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생각은 지금 채권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어떻게 수익 내세요? 사실 뭐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여건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아직 글로벌리 보면 국내 금리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합 시장에서도 뭐 차익거래 기회도 계속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채권을 보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기도 팔기도 좀 어려운 네. 상황이고요. 금리 자체도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든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이후에 주목해야 될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주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잠시만요. 네. 예, 지금
추가적으로 봐야 될 변수 네.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이제 일본발 환율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 연준이 출구 전략을 과연 올해 내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내년 어떤 시점에 사용을 할 것인가 여부도 봐야 될 테고요. 네. 또 최근에 보면 일본 금리가 0.9%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 금리도 2% 정도 수준에 육박하는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의 금리 상황과 이머징 국가의 금리 상황은 지금 조금 차별을 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외 요인은 금리에 대해서 다소 상승 압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여부 또 여기에 따른 기대감 형성이 어떻게 바뀌는가 따라서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들의 어떤 원화 채권에 대한 매수세의 강도가 더 강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주 못 오시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개인들도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네. 이전보다 이제 소액 채권도 많이 팔고요. 그렇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뭐 살만한 채권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회사채가 좋습니까? 국채가 좋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스럽지만 뭐 하이힐드 채권 이런 것도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예. 개인들에게 조금 권장하실 만한 채권 투자 있나요? 예, 국내에서 금리가 뭐 워낙 낮기 때문에 실질 금리 수준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제로에 가까운 정도까지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게 해외 채권 쪽이죠. 네. 해외 채권이고 또 그동안 글로벌 통화, 특히 뭐 달러나 엔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갈 수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브라질 채권 뭐 이런 것들 예, 많이 사시죠. 인도나 예. 뭐 말레이시아 네. 이런 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해외 채권 부분하고 또 어쨌든 돈이 많이 풀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향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채도 꾸준한 관심을 두실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물가 연동 국채. 예, 그렇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김기현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채권시장 계신 분들이 다 박사님들입니다. 쫙 그 금융시장 흐름을 깨고 계신데요. 예, 간혹 오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